2부입니다. 잠시 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미러 정상회담 관련 경제적 영향 좀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어요. 합의문은 없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데 뭔가 논의는 많이 했고 뭐 서로 공감대를 넓혔다까지는 나왔어요. 그죠? 네. 뭐 대략 지금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한테 주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안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만 전쟁 끝나자 식으로 거의 합의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 합의 휴전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거의 국제 경제계에서는 사실상의 원칙적 휴전 합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바로 회담 끝난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공은 젤렌스키로 넘어갔다. 젤렌스키가 어떤 우리 푸틴과 트럼프 간의 합의를 받아들이면 휴전은 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거죠. 자, 지금 이게 안보 문제고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세계 경제계에서는 경제계의 판을 바꾸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로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했을 때 공약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미국을 위대하기라는 그 프로젝트가 결국 경제력을 강화해서 미국을 세운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의 축이 관세 폭탄 때리고 또 하나의 축이 제조업 육성시킨다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외교의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러시아 위주로 바꾸겠다. 그럼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에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원유 전쟁 때문에 쌓여있는 그 원유를 활용해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그것은 미국 제조업도 키우는 게 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밖에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미국과 유럽의 물류 코스트를 줄이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미러의 경제협력의 가치가 크니까 러시아 푸틴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이는 형식의 휴전안에 거의 합의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온 것은 결국 유럽과 미국에서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무기도 도와주고 경제력도 도와줬거든요. 그 지원이 끊어지면 당장의 우크라이나의 동력은 상실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기가 선거 공약에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하루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까지 1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원조가 절대 아니었다. 빌려준 거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돌려받겠다. 그 얘기도 공언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받느냐. 복구 사업해서 받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땅을 100년간 광물 채굴권을 갖겠다. 거기 지금 히토류가 있고요. 많은 광물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국에 의존하는 게 많거든요. 그 중국 대체 시장으로 우크라이나를 개척을 하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이런 웅장한 구상.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사건을 어떤 경제계 하나의 패러다임 체인지 네.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국제 유가가 1% 이상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가 모종의 합의를 할 것이다. 합의를 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경제 제재 1번 제1조 1항이 러시아 원유 가스를 못 팔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중국과 인도가 암 시장에서 야금야금 좀 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팔로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풀려서 나오면 러시아가 사우디보다도 매장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되는 신규 원유 매장에서는 사우디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제 이 유가 시장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지금 트럼프가 취임할 때 130달러 배럴당 같은 게 지금 60달러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거기서 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이런 지금 전문가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도 사정이 전후복구가 급합니다. 그 전후복구 사업의 돈줄이 LNG와 석유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에 대하락이 오지 않을까 알겠어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미러 회담의 성과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예.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선요. 첫 번째가 지금 중국이 암 시장에서 러시아 원유를 싼 값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 대목에 대해서 폭탄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이제 암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로 풀리면 그 대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과 전쟁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장 교류 측면에서요. 중국의 모든 소비재나 원자재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그 파이프라인이 러시아로 많이 넘어가서 네. 러시아 생산대 들어오면 중국과 관세 전쟁 설금설금 해도 우리 자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 관세 폭탄 안 때려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만큼 러시아와 협상이 잘 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러시아 푸틴은 어찌 보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당 부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 이걸 지혜대로 우크라이나 땅을 그냥 먹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푸틴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범죄자로 지금 체포 명단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인데 예. 이번에 미국 트럼프와 같이 정상회담을 갖고 또 기자회견까지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완전히 돌아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대등한 예. G2로서의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미국도 노림수가 많지만 사실 이번 알래스카 담판의 최대 승자는 러시아고 푸틴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미국이 이제 관세 폭탄을 가지고 미국의 재정도 늘리고 제조업 기반도 확충하는 건 좋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제 물가가 올라서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전망이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반면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렇습니다. 요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지금 보통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 지수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왕창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는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물가를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 오른다는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그 결과가 한쪽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를테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압박해서 사우디로 하여금 정산을 석유를 계속 좀 더 파내라.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정산을 했습니다. 미국도 갖고 있는 비축유를 마구 실현해서 미국의 휘발유값, 경유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그게 차지하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을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10%나 떨어뜨렸는데 이 도매 물가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게 많단 말이죠. 관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연율로 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오른 거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나타났을 때는 뉴욕 증시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 물가도 안 오르고 미국에는 상당히 이롭네 하면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PPI 물가가 나오니까 생산자. PPI가 생산자거든요. 그렇죠. 생산자 나오니까 아직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 미국은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아요. 네. 코로나 때 풀린 돈 그거 흡수하느라고요. 그런데 금리를 못 내리고 있던 게 이제 물가,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못 내리고 있었는데 CPI가 내려가니까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해서 압박을 세게 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는 설이 아주 파다하게 퍼졌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는 건지 안 내리는 건지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진짜 물가가 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9월 달에 미국이 물가 인하,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지금 모르겠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또 한 번 지금 마지막 혼돈 상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물가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면 무조건 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경제 이론을 좀 초월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아담 스미스나 또는 경제학자들보다도 자기는 경제를 더 잘 꾸려간다. 본인 자체가 그 유명한 유펜이라는 펜실바니아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긴 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또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실전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자기가 물가를 끌어내리는 중대한 몇 가지 툴인데 그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세계에 아주 왕창 수요를 공급을 늘림으로써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관세 폭탄으로 인한 미국 물가 상승 요인보다는 물가 하락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이 더 커지면 적어도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는 물가를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공공연히 지금 자기들 측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금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아주 복잡한 연결고리를 아주 명쾌하게 오늘 해설을 해주셨네요.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장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후보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른바 언더진윤이 결합해서 지원을 이제 확실하게 좀 받고 있어서 상승세다 이런 평가가 좀 중론인 것 같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구주류와는 어느 정도는 좀
분열, 갈등 같은 걸 후보 교체 과정에서 드러내고 본인 입장을 좀 관철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얼마 결과가 안 남았는데 상승세인 부분은 또 이제 공지의 사실인 것 같아서 장동혁 후보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최교진 교육부총 후보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뜬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분도 뜨자마자 만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력과 과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1.6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한 SNS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천안함 음모론에 관한 글을 공유하기도 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성폭력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밖에 특히 논란이 있는 것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몰래 아이 자취방에 가서 술도 같이 먹고 잠도 잡아야 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를 했던 그런 과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정권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면 이분이 계속 뜬 인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주의 진인물 장유미 변호사. 저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구속수감된 김건희 씨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결론은 너무 많은 뇌물성 이런 명품들을 받아 챙겼고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교란까지 의도하는 이런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품격도 없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지금 국면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국면.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논평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일단 바늘도둑을 이렇게 김건희라는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든 데 일조한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조한 세력으로는 검찰 그리고 정치 권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진짜 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숙제를 안겨준 인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진인물. 뭐 금주의 진인물이 김건희 씨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진인물이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말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계기는 법관 앞에서까지 대놓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구속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을 자초한 상황에 와서 내가 내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게 하는 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언급하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참 상식적으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렇게 많은 걸 받고 그렇게 많은 인사 개입을 하면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성공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써왔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판사가 딱 한마디 물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실질할 때.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받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반문이 저는 되게 의아했는데 누구한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요.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눈치고 넘어갔을 때 아니다, 안 받았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여러 혐의들 이런 부분이 다 털리고 여기까지 왔던 그 성공의 어떤 그 방정식을 지금도 구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수사에 임했을 때도 뭐 황제 수사다 뭐다 해서 지난 정부 때는 본인이 다 아니라고 그때 검찰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었냐면요. 계좌를 위탁해서 관리하게 된 정황도 없고 본인이 주식 그 계좌를 타인한테 맡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고검에서 완전 반대되는 증거를 다 확보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로 아니다 하면 아닌 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치로 쌓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계속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거라고 봤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착각 아닌가요? 뭐 그런 착각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산산조각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김건희 씨가 부적절하게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지만은 짚을 건 짚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그 이른바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가 귀국하면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김건희 씨와 뭐 오랫동안 관계를 끊고 지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 나올 거니까 조사 받으라라고 전화가 한번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함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누군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김건희 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 뼈아프지만은 피해가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에 김건희 씨랑 관련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언론 앞에 다 막 인터뷰를 해요. 뭐 오래전부터 그 입을 벌려왔던 명태균 씨도 계속 지금 입을 벌려서 심지어는 뭐 인사권과 뭐 이런 거를 공천권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말까지 하고 참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내부 폭로 형식으로 여러 단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런 폭로도 있더라고요. 그 당선인 시절에 굉장히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 그 크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권, 장관 내각 인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는 게 김건희 씨의 워딩이었다는 그런 폭로.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외부자로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알았구나. 김건희의 이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그냥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얼마나 휘둘렀는지에 대해서 그때 침묵했던 거예요. 사실 거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야기라고 우리 원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한테는 상처가 되고 또 이게 좀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는 지금도 반성한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서희건설이랑 좀 대비가 되는데 서희건설은 저는 변호인 조력을 정확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수서를 냈잖아요. 자수서를 냈죠. 그리고 영장실질 김건희 씨 하기 바로 전날. 왜냐하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서희건설 첫째 맏사위가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둘째 사위가 판사 출신이고 셋째 딸을 검사를 만들었다는 건데 온 가족을 이제 법조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김건희 씨는 아마 변호사들한테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일 때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심어놨던 모조품을 같이 이제 현출을 시키니까 어머 큰일 났다라고 변호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머릿속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망상을 진짜 지금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인사 얘기하셔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 작년 1월에 그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왜 쫓겨날 뻔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고가 가방 문제 그거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너 나가.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그걸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김건희 씨를 해외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저 같은 사람도 2023년 12월에 제 이름 걸고 얼굴 공개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 고가 가방 문제 이런 것들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는데 번번이 무리에 그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도려낼 것 도려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두 분 다 뜬인물에 언급 안 하신 조국 전 대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선거에 나갈 것이냐, 서울, 부산, 뭐 어느 곳을 나가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중평이 있는 것 같고, 부산은 본인 고향이고 서울은 뭐 계속 이제 활동을 했던 근거지니까요. 또 대선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아니면 조국 혁신당은 말 그대로 조국이라는 그 실명이 들어간 정당이에요. 조국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사실 구심점을 완전히 잃었다 보니까 이게 원내 정당이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긴 한데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가 이미 예정돼 있거나 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곳들이 한 4-5군데로 좀 추려지는데, 그러면 원내 입성을 지역구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당내에 어떤 주축 역할을 해줘야 된다. 또 처음에는 서울, 부산 지자체장 이야기가 언론에 훨씬 많이 거론됐는데 또 이 주말 지나면서는 실제로 된 보궐선거 얘기가 더 많아요. 보궐선거 얘기가 더 많고 아마 그쪽으로 더 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어떤 뭐 향배에도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광역 단체장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일선에서 조금 멀어지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정치 행보를 할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정치 행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아서 출소를 하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SNS에는 가족과 그 식사하는 음식 사진을 올렸던데 그런 걸 보면은 최소한의 염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과 마찬가지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음식 사진을 올릴 수 있겠나 싶고, 굳이 그런데 예상을 해야 된다면 아마 앞으로 합당은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출소할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대행이 있었죠. 조국 전 장관이 형이 확정돼서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지가 8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당은 대표를 새로 뽑지 않고 대표 대행입니다. 그러면 순도 100% 조국 사당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전당대회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소해서 돌아오게 되니까 전당대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당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국 전 대표가 합당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면 아마 대선 과정에서 합당했을 겁니다. 뭐 옥중에서도 의사는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 않고 대표 대행 체제로 버틴 걸 보면은 합당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나가는 건 맞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던데, 그럼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당선되면은 다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특권을 향유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닙니까? 입시비리로 5년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된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용납하실지 의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조금 아까 합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냥 당장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 나간다, 부산시장에 나간다. 그럼 민주당 후보를 안 내나요? 민주당도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권 여당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쉽게 삼파구전이 된다. 네. 그러면 뭐 정말 당선이 따놓은 당상은 아닐 수도 있는 예, 상황이 표가 돼요. 분산되니까요. 뭐 인천 계양에 보궐선거 나간다도 쳐도 네. 그럼 민주당이 후보 안 내나요? 후보 내면 또 거기서 삼파전이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민주당하고 계속 경쟁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합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사래를 지금은 일단 치고 있고, 아마 후보는 안 낼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조국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후보를 안 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다만 이제 어떤 국면에 가서는 교통 정리를 한다거나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부터 뭐 후보를 안 내서 뭐 물밑에서 조율하듯이 뭐 서울을 나가면 뭐 부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항을 나가든, 아니면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공석이 된 곳이 있든, 또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이 현역 의원들 지역구도 지금 뭐 거론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있더라고요. 개항에 나가도 민주당도 개항이 후보를 내야죠. 낸다니까요. 예, 내야죠. 그리고 개항은 사실 조국 전 대표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또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준비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논리적으로는 사실 합당하는 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민주당하고 합해서 그 안에서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뛰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아니,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다면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은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노선 스탠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즉 중심이 되는 그 영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을 따로 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야당 같은 지위를 흉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우당으로 두면서 필요할 때 장식하는 존재로 활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해병대원 특검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추천했죠.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건 북한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같은 우당을 두고 예. 북한은 복수정당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가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떳떳하게 합당을 해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금 당장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거기 가서 원오브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할 수 있기 위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장 합당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요. 조국 전 대표의 의도도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전 합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가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부 후보 조정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예상인가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공통된 당이다라고 하는데 그 조국혁신당에 영입될 당시에 이제 어떤 컨셉으로 사람들을 좀 이제 설득했느냐와 관련해서 우린 민주당보다 더 왼쪽, 조금 더 예. 진보적이다. 뭐 이런 걸 그래서 했었죠. 좀 그래서 건강한 뭐 긴장 관계를 좀 유인해 내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왜냐하면 완전히 유기적으로 결합하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면면들 좀 있다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바로 전격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되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건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는 점차 서울 쪽의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 부근입니다.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불은 모두 껐지만 2차로 쪽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진천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인데요. 문경 2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문경 세제 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간곡 부근의 지체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입니다. 진부 1터널 1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는데요. 정체 뒤쪽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세종대로 양방향에서 서로 다른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이 전면 차단되고 있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지난주에 이 말이 막 속보로 방송 중에 전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김건희 씨 워딩인데요.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에 이제 언론사에서 김건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된 건데 변호인이 이걸 의도를 갖고 알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얼마 남진 않았겠습니다만 본인을 지지했던 윤석열 지지층에 대한 어떤 소구의 메시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적 항변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김건희 씨한테 좋을 것인가라는 또 물음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범으로 공모관계로 같이 이제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죄값을 좀 분담하거나 누가 더 관여를 했다거나 누가 큰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함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뭐 겹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신호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읽히고 윤 전 대통령은 뭐 아주 요원하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면 복권의 가능성이 그래도 김건희 씨보단 열려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아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완전 열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란죄 같은 경우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면 그게 뇌물, 알선수재 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알선수재죠, 현재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뇌물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알선수재도 형량이 꽤 세지 않나요? 알선수재가 5년 이하의 징역일 겁니다, 아마. 그래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예,
꿈을 너무 많이 꾸면 개꿈이 된다입니다. 광복절 전날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험한 언사들을 쏟아냈어요. 꿈을 너무 많이 꾸면 개꿈이 된다. 더러운 것에 면사포를 씌워도 악취는 나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을 향해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굴종해가면서 마치 대화를 간청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그 대화의 그 메시지의 맥락과 상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여정의 담화에서 하나 더 눈여겨볼 문장이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전 담화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폭염을 이유로 한 절반 정도를 뒤로 밀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손을 내밀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려워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뭐 광복절 기념사 평가 우리 장민 변호사도 해보시죠. 예, 저는 지금 뭐 북한이 전날 원색적인 메시지를 낸다 그럼 우리가 원색적인 메시지를 같이 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색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그 정상국가가 아닌 걸 마치 정상국가인 것처럼 해서 외교의 하나의 이 상대국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뭐 8.15 경축사 등에도 북한을 어쨌든 체제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이 상당히 북한의 어쨌든 핵 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완전 열애가 되고 소외가 되면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일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바로 인접한 이웃 국가죠. 그리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이웃이랑 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 미래를 향해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좀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두 시각은 전했으니까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이시바 총리의 어제 메시지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 흡족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반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는 한 반발짝은 더 나간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견지해 나갈 필요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했던 것과는 180도 다르긴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해서 어떤 그 언행들을 해왔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의 노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 먼저 정상회담 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실용적인 한일 관계를 견지해 나갈 것인가 한 몇 년을 두고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평가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용적 한일 관계 투트랙 노선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서도 일본에게 할 말은 또 하는 뭐 그런 어떤 병행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지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어제 저녁 밤에 있었던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어차피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크게 있는 마당에 크게 추구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임명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추가했을 뿐이다. 뭐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뭐 또 굳이 그런 걸 왜 하나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선 이거 왜 예산을 낭비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인수위가 없었고 바로 이제 대통령 임명과 동시에 이제 업무 1일차가 됐었으니까 대단히 간이하게 국회에서 했던 거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는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취임식을 온전히 좀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컨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뭐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민주당이 독점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계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의 젊은이들의 그리고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뜻을 또 헤아려 가지고 이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각으로 행사를 기획했던 건 좀 또 야당에서 되게 좀 야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취임 당일에 간소하게 취임식을 약식으로 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2017년에 조기 대선으로 집권했는데 당시에 이런 행사 안 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어서요. 제가 찾아봤더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과 취임식에 준하는 행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된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1981년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대 12대 대통령을 했었죠. 그 12대 대통령을 1981년 2월 25일에 통일주치국민회의에서 체육관 선거로 임기가 개시가 돼요. 2월 25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해 3월 3일에 취임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된 이래로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죠. 이렇게까지 세금 낭비하면서 자신들의 취임 자축연을 했어야 될 것인가. 뭐 국민들께서 다 지금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걸 추진한 쪽에서는 세금 낭비는 거의 없다. 네. 원래 계획돼 있던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숟가락 하나 얹은 네. 거다라고 표현을 쓰니까 세금 낭비라고 표현할 거는 없지만 굳이 이런 임명식이 필요했느냐? 아니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 부여의 면에서 긍정적이다. 뭐 이건 청취자분들께 판단을 좀 맡겨야 될 것 같고. 조금 아까 우리 뜬 인물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후보를 꼽았는데 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네. 아주 극단적 보수 유튜버들이 장동혁 지지선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요. 그분들을 보수라고 호칭한 게 맞는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보수의 본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분들은 윤 어게인 같은 흐름을 좇고 있는데 그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계엄이 그럴만했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의 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수라는 말은 좀. 근데 그분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장동혁을 콕 집어서 지지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해석이 안 돼서. 그걸 저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나름대로는 아마도 지금 뒤처져 있는 주자를 지원해 줬을 때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는 정치적 계산이 그 이면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양강 구도로 만들 때 아예 그냥 안철수 조경태를 싹 빼버린다. 거기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 누구를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70만 책임당원과 또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일반 국민들께서 그 의도대로 선택을 해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70만 책임당원이 80%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 전한길 씨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른바 찐윤들과 소통을 하는 인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두 주자이긴 합니다만 구주류 친윤들과는 어느 정도 좀 갈등 국면이 있는 거죠. 이 후보 교체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한덕수와 막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친윤 입장에선 저버린 셈이 된 거고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전적으로 또 지원하기는 어려운 국면에 그래서 처음에 장동혁 후보가 나왔을 때도 이 맥락에서 거론됐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김문수는 좀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대리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주자가 장동혁 의원이었고 1.5선인데 어쨌든 당대표로 엄청 의원들이 많이 결합해 있다라고 하고 그 맥락 속에서 전한길 씨가 나는 장동혁을 지지한다. 전한길뿐만 아니라 극우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의 정치적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사들이 유튜버들이 나는 장동혁을 지지할 거다. 당원들 뽑아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또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뭐 보수라고도 부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만 그럼 전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극우고 보수의 같은 일원으로도 분리해내야 되는데 경고밖에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라. 제명할 듯 하더니.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서두에
금주의 진입물을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꼽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건희 씨 구속이 워낙에 압도적인 이슈라서 굳이 선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경고에 그친 결정은 앞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한길 씨를 본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었잖아요. 그 조사한 내용은 6월 9일에 본인 입당한 이후에도 공개적인 언행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계엄을 두둔한다든가 부정선거론을 계속 설파한다든가 이렇게 당의 정강정책 노선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대구 경북 합동연설의 사건이 있고 비대위에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빨리 올려보내서 조치해라 라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윤리위에서는 그 정강정책 위배 여부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그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독립기구니까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가 또 책임 있는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자신의 언론인 비표가 아닌 다른 사람 비표를 어떻게 박아서 거기 들어갔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수긍이 안 되고 그걸 엄정 조사해야 한다. 우리 송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조사 안 했대요? 그 본인이 언행 자체는 뭐 반성한다고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 경고라고 하는 일종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향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특정한 구호를 선동해 놓고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은 경고받고 넘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당의 그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경고에 그침으로써 앞으로 그러면 전한길 씨를 당원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정치적 함의까지 놓고 보면은 윤리위가 훨씬 더 신중하고 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아들인 거죠. 경고만 하고 네. 끝났다는 거는. 게다가 그 후보 교체 파동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하고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결정을 9월 달로 미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리위도 제가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 활동을 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아무리 뭐 변호사도 있고 법조인이 있고 관계법령 찾아보고 이래도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 조직이니까. 그랬을 때 저는 한켠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봉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당권 주자 유력한 2명이 어쨌든 전한길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력이고 왜 내부 총질을 하냐고, 왜 전한길 같은 사람한테 공격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원상 회복시킬 거예요. 그럼 더 그 정치적 후폭풍이 클 거니까 그런 거에서 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경고라는 수준으로 한 거고, 제가 국민의힘이 과거에 어떤 징계를 내렸었는지를 좀 봤더니 홍준표 전 시장이 과거에 홍수 때 골프를 쳤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당대회에서 막 배신자라고 목청을 높이고 완전 분탕질을 치고 당원들끼리 소리를 높여서 막 물병을 고성을 오가면서 싸우게 만들었는데 경고, 구두경고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사실상의 신호를 준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그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 네, 저거 법대 한 건- 동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 미룬 건가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상원 윤리위원장 본인이 적어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징계 회부권에 대해서는 회피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던데 그러면은 역시나 이 결정을 전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2일 날 전당대회인데 뭐 이제는 판세가 굳어진 겁니까? 아직도 변화 여지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도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후보 단일화 등등? 그렇죠. 오늘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SNS에서 촉구를 했거든요.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책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어요. 안철수, 조경태 두 분한테. 그렇죠. 이른바 개혁세 신파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서 만약 구도가 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날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부터 투표인데 오늘이 16일이니까 17, 18, 19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처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리시고
당의 미래와 운명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결단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규칙상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과반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서 그냥 끝까지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에 투표일 전에 단일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단일화를 했을 때 최소한 선두 그룹을 위협할 정도가 돼야 그 시너지 효과도 있고 상승작용이 있을 텐데 지금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8대2 구도에서 왜냐하면 이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1등 그리고 뭐 장동혁 안철수 뭐 동률로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이게 뭐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시너지가 날 것인가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조경태를 합해도 김문수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김문수의 숫자가 그리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지가 또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그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로서는 일단 단일화를 통해서 구도를 흔들어 놓고 단일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당은 이대로 가도 됩니까? 를 당원들에게 정면으로 묻는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사실상 개혁쇄신파 후보들에게 놓인 유일한 정답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본인들도 이성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정치는 이제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에 나온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까 일부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수십 년 당을 지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은 좀 계엄과 또 탄핵과 대선 패배의 아픔으로부터 치유하는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쓰고 그런데 당의 기득권을 가진 층들이 그 당원들을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당이 좀 더 변해서 당이 새롭게 살아나는 쪽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 쪽으로 끌어가는데 이용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던데 그런 표현들 뭐 좀 적절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왜 당원들이 이렇게 지금 결선에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를 정면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전당대회에서 정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추려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일화 후보 단일화할 때도 집단지성으로 당원들이 막아줬다라는 자부심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흐름과 어떤 그 지속성이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속되고 있는지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원인 분석할 때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기득권층이 당원들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계속하다 보면 살 길이 열릴 거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절연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다고 얘기하는 세력이 내부 총질하는 세력이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솎아내겠다. 나가라고 할 거다. 예. 자기들이 제 발로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원분들도 김건희가 무슨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뭐 모조품 샀다고 거짓말하고 뿐 아니라 브로치 받고 뭐 시계 대신 사고 이런 뉴스 접하면 좀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갤럽 조사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외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샘플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000명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 150명 나오겠죠. 뭐.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네. 길이 없으나 어쨌든 그 적은 표본 숫자로서는 대표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뭐 갤럽 조사가 됐든 어떤 여론조사가 됐든 현재 당원 여론 지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고 예.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당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전당대회 기간에 그것을 당이 하면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거는. 네. 아무튼 뭐 다음 주에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 될지 다음 주까지 지켜볼게요. 거두절미 각설하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듣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